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10월 30일 뉴스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뉴스바가 마련한 메뉴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대선 개입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령부 차원의 조직적 활동이었다는 의혹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자체 수사는 더디기만 하죠. 누구보다 이 사안에 대해 깊이 알고 있는 국회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조적 파시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박근혜 정부를 학문적으로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노골화되고 있는 박정희 찬양, 독재 미화의 양태를 학문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께서 도움 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독버섯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방법을 시사 애너그램 공갈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우리 아이 학교폭력 당하나? 요즘 말도 없고 무슨 고민 있나? 올 시간 지났는데 어디지?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옥션과 지마켓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시면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린다. 주요 뉴스들 몇 가지 간추려보겠습니다. 정치활동이 법으로 금지된 재향 군인에도 트위터를 통해 야당 후보 비방글과 박근혜 캠프 공직 등을 퍼나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이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유령 트위터 계정도 260여 개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경기 화성과 경북 포항 울릉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투표 시간은 밤 8시까지며 당락은 밤 10시쯤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중에 NLL 대화록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내놓겠다던 검찰이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관련자 조사나 기소도 없이 발표된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검찰이 특별히 밝혀낸 것이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트위터 대선 개입 사실이 드러난 뒤 트위터 내 극우 성향의 비난성 트윗이 줄어들었다는 반응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문화일보 등 보수 매체들은 조국 교수와 공주영 작가 등 진보 인사들이 트위터에 국정원 사태 등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자 일제히 공세에 나섰습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에 미국까지 사실상 용인하는 입장을 밝히자 가뜩이나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비판받는 우리 정부가 난처해졌습니다. 게다가 우리 외교부가 민간 차원의 독도 해외 홍보 활동을 중단 또는 자제시켰다는 주장이 나오고 실제로 외교부 내부 지침에 이런 광고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전교조를 법요의 노조로 만든 뒤 전국 13개 시도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 교사들에게 학교로 복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반면 경기와 강원, 호남권의 이른바 진보교육감 지역에서는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지난 1월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는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이 구급차를 타고 병상에 누운 채 공판장에 참석해 또다시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김 회장은 산소 흡입관을 코에 꽂고 응급실 표기가 보이도록 베개를 벤 상태였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국보인 울산 방구대 암각화 주변에서 1억 년 전 공룡 발자국들이 발견됐습니다. 문화재위원회가 공룡 발자국 보존을 결정하면 정부가 이곳에 추진 중인 댐 건설이 백지화됩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5차전에서 삼성이 두산에 7대5로 승리해 2승 3패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한국 시리즈는 정규리그 4위 팀의 사상 첫 우승이냐 아니면 시리즈 1승 3패 팀이 최초로 대역전극을 벌일 것인가 흥미진진한 승부가 됐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영민 PD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뉴스부터 볼까요? 드디어 조선일보가 국민 참여 재판을 도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일면 머릿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정치에 휘둘리는 국민 참여 재판. 이렇게 말이죠. 자,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한겨레 신문도 일면 톱 제목이 이렇습니다. 정치 앞에선 국민 참여 재판. 예. 내용도 같습니까? 내용은 180도 다릅니다. 네. 예, 우선 조선일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무죄와 같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덜고 공정한 재판을 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국민 참여 재판이 흔들리고 있다. 2008년부터 단계적 시행에 들어간 국민 참여 재판은 국민의 재판 참여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들이 헌법, 법률이 아닌 정치적 성향이나 감성적 호소에 휘둘리면서 오히려 공정한 재판을 방해한다는 지적이다. 우리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재판은 안도현 우석대 교수 재판과 또 낙곰수에 대한 그 재판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 재판의 배심원으로 이 참여한 분들이 그 헌법 법률이 아닌 정치적 성향이나 감성적 호소에 휘둘렸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안도현 교수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 결과 배심원 전원이 무죄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서 판사는 이견이 있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재판은 그래서 결국 이제 선고가 다음 달 7일로 연기가 됐는데요. 자, 이 조선일보의 논점은 이겁니다. 낙곰수 지지자 150명이 지난번 재판 때 방청석을 가득 채운 가운데 김어준 주진우에 대한 그런 국민참여 재판이 열렸는데 검찰 구형이 있을 때 코웃음을 치거나 야유를 보냈고 일부 방청객들은 무죄가 선고되니까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결국 배심원들에게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했다. 이게 바로 조선일보의 그 관점입니다. 아니, 그런 게 문제라면은 예. 그걸 바로잡지 못한 재판부를 탓해야죠. 그렇죠. 재판부는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압박이 되면 조선일보가 쓰는 이 어마어마한 예. 우리 김 PD 표현대로 어마어마한 이런 기사들은 얼마나 압박이 되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 입맛에 맞는 그런 인터뷰를 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익명으로 나온 건데요. 배심제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한 명예훼손 사건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선거 사범에 대한 국민 참여 재판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일반인에게 이미 알려진 사건은 배심원들이 편견을 가질 수 있고 재판이 자칫 여론 재판으로 흐를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잠시 후에 뉴스의 재구성에서 들어보시겠지만 당시 배심원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는 꼼수다를 들은 사람 원천배제, 또 나는 꼼수다를 아는 사람 원천배제, 네. 나는 꼼수다를 들었거나 아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 원천배제. 나꼼수를 전혀 모르는 분이 배심원이 됐단 말이죠. 네. 이런 분들이 감성에 휘둘려서 편결을 했다. 도대체 이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사법 제도 자체에 대해서 어느 예. 정도로 깔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전 90년대 초반에 조선일보 기자가 그랬대잖아요. 내가 쓴 기사는 내일 아침에 국민 여론이 된다. 이렇게 말이죠. 내가 문제 제기하면 다음날 법이 바뀐다. 아직도 조선일보 상층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동아일보의 그 이니셜이 D로 시작하죠. 저는 그래서 뒷북일보의 그 의미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아일보 역시 조선일보가 한마디 하니까 바로 복창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설에 실린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진우 김어준 씨 무죄 판결에 이어서 이번 안도현 판결도 상식과 맞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 이유를 따져봐야 한다. 두 사건 모두 선거범죄다. 지역에 따라서 정치 성향의 차이가 큰 한국에서 선거범죄 참여 재판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전라북도에서 86.25%의 지지를 받은 문재인 후보와 연관된 인사의 재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를 좀 더 지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배심원들이 공정한 판결을 하지 않고 안도현에게 이렇게 무죄를 안겨준 거 아니냐 이런 관점입니다. 이렇게 하여튼 오버와 이렇게 이 비약의 극치를 이루는 그러면 앞으로 호남에서는 뭐 재판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선거 관련한 재판을? 동아일보 뒷북 보도라는 게 어제 조선일보 논지를 그대로 갖다 가져왔었네요. 읽어요. 네, 제가 이 동아일보의 아주 대표적인 뒷북 보도 재밌는 사례 하나 말씀드렸을까요? 예. 뭐가 있습니까? 지난해 6월에요. 예. 동아일보가 예. 천성산 터널 공사 관련한 예. 보도를 했습니다. 과거에 왜 그 천성산 터널 지울 스님이 아주 예. 정말 극단의 그 단식을 단식을 하셨던, 했었죠. 예. 그로 인한 공사 중단이 1년 반. 예. 그로 인한 피해액이 2조 5천억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동아일보가요. 예. 그리고 석 달 뒤에 조선일보는 예. 공사 중단 기간이 2년 8개월이고 예. 그리고 피해액도 2조 5천억이 아니라 6조 원이라고 보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 곧바로 동아일보가 예. 수치를 올립니다. 그래서 아. 보도를 또 해요. 예. 2년 알고 봤더니 6조 원이더라.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요. 예. 그러니까 동아일보는 두 번을 보도한 거 아닙니까? 지난해에만 예. 두 개 다 정정 보도 판결을 받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참 뒷북일보답습니다. 자, 하여간 참 이 조선 동아의 예. 오늘 이런 관점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나저나 이 조선일보 같은 이런 언론들이 네.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한 입장이 늘 이랬어요?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뒤져봤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일보는 어떤 신문입니까? 그 이만희 전 환경부 장관 그 혼외 자식 논란을 막 국민들이 막 관심을 갖고 지켜볼 때 예. 사생활 문제가 직무와 관련 없는 한 공적 이슈가 될 수 없고 따라서 공적인 책임을 총응할 수 없다. 이렇게 칼럼을 냈습니다. 칼럼 제목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어떻다는 말인가. 네.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 분명히 과거의 얘기하고 지금의 얘기는 다를 것이다. 또 광우병 관련해서도 과거에는 그 위험성을 어마어마하게 경고했었는데 2008년에 촛불 집회가 광범하게 번지면서 또 아니 그 광우병 이거는 너무 허황되고 과장된 공포다. 또 이렇게 말을 바꿨단 말이죠. 제가 뒤져봤습니다. 제가 뒤져본 줄 알고 여쭤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있었습니다. 사설 제목 이겁니다. 국민참여재판 이런 소극적 시행으로는 정착되지 않아. 저 사설은요 2008년 그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던 해 네. 12월 26일자에 실린 사설입니다.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사법 주체가 되는 제도라며 거창하게 시작 테이프를 끊고서는 소극적 운영으로 하나마나 한 게 돼서는 안 된다. 많은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도록 법원은 물론 검찰과 변호사들이 제도 보완책을 함께 연구하고 고민해야 한다. 이게 바로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2008년 12월 26일자. 저 조선일보 안에 아마 팩트를 체크하는 그런 네. 데스크가 아마 있을 겁니다. 팩트 체크 부서만 둘 게 아니라 과거에 했던 말이 무엇인지 자기들이 그것도 한번 따져보면서 그런 앞으로의 논지를 펴도 되는지 과거 거를 좀 뒤지는 이런 과거 칼럼 체크 팀을 하나 좀 만드는 것이 조선일보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한겨레는 그럼 어떻게 보느냐?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말이죠. 국민참여재판 도입을 앞장서 주장해 왔던 한 법조인. 법조인이라고 하면은 뭐 판사, 검사, 변호사를 말하는 거겠죠. 예. 셋 중 하나일 텐데 법관의 고유 영역이었던 재판에 일반 시민이 참여한 것은 그 자체가 이른바 권력에 대한 도전이었다. 최근 나타나는 배심원 판결에 대한 비난은 참여 재판의 이런 속성을 눈치챈 권력이
시민 권력을 견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일침을 놓았습니다. 네. 김어준 주진우 사건과 안도현 사건에 잇따른 무죄 판결에 대해서 여당과 일부 보수 언론에서 내놓는 주장, 뭐 이런 거죠. 정치적 사안은 참여 재판에 맞지 않는다.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겨레는 이런 논지를 펴니다. 판사, 검사 등 관료들은 법질서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권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선거사범은 승자의 재판이 될 우려가 있다. 최근 1년 사건들은 만약 대선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됐다면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런 사건일수록 시민의 감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 사건일수록 오히려 참여 재판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사실 조선일보만 보고 있으면 뭐 또 그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180도 내용이 다른 보도를 함께 보면 예. 어느 보도가 조금 더 합리적이고 예. 또 공정한 보도인지 비교하기가 쉽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이 예. 대신해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그 배심원의 그 판결이 2심에서는 이제 국민참여재판이 없습니다. 예. 1심에서만 국민참여재판이 있는데 이게 그 상급심으로 가서 뒤집어진 게 이제 7.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90% 넘는 그런 판결은 국민참여재판의 판결은 그대로 재판부에 의해서 인용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7.5%밖에 안 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뭔 법질서 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것처럼 조선일보가 이렇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 예, 참하기가 조선일보답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상식과 법의 상식은 통하는 게 맞고요. 그렇죠. 그것이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수치로도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갈리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예. 법의 상식과 일반인의 상식이 다른 부분이 바로 정치적인 사건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정권이 저쪽으로 넘어갔으니 넌 감옥 갈 것이다. 네. 흔히들 선거철 앞두고 대선을 앞두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예. 그런 얘기가 놔두는 현실 자체가 비극입니다. 네, 우리 시민들은 정치 사건에 권력이 개입하는지 예. 아니면 시민이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예.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과정을 보면서 확실히 느꼈습니다. 권력이 마음에 안 드는 검찰총장을 저런 식으로 내쫓는 걸 보면은 정치적 사건에 대한 국민 참여 재판은 더욱 확대돼야 하겠다. 네, 그런 생각을 공감합니다. 보게 됩니다. 자,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이 양반이 또 거짓말을 했다는 한겨레 이면 기사가 있습니다. 지난 4일에 있었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기회의 자리에서 한동대 석좌 교수로 있었던 2008년 수업 시간에 뉴라이트 단체인 교과서 포럼이 발간한 대한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를 사용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물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교과서 안 썼다는 거죠. 뉴라이트 교과서 안 썼다. 하지만 한겨레가 취재해봤더니 유영익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2008년 2학기에 한동대에서 이 교재를 통해서 이제 수업을 했다는 거죠. 한 졸업생이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그 교과서를 수업 주 교재로 정해서 학생들이 무조건 구입해야 했고 수업 중에도 사용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거짓말, 의도적인 거짓말이라면 뭐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혹여 이 고령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심신이 좀 불안정한 상태는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그 직을 수행하기에는 힘든 분 같습니다. 지금 제목에도 또 거짓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또 거짓말. 예, 이게 다른 거짓말은 그거였죠. 자신이 미래한국이라는 잡지에 쓴 글에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부를 좌파 정권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 이걸 야당 의원이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했거든요. 예. 이거 역시도 기억을 못 하신 것일 수도 있고요. 네. 앞선 거짓말이 뭐냐? 자기 아들 문제 아닙니까? 아들이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콘텐츠진흥원에 채용된 사실, 이것과 관련한 그런 논란, 여러 가지 그 논란들이 또 뒤따랐습니다. 자, 홍상표 한국 콘텐츠진흥원장이 어제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게 추궁을 당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 유영익 위원장 아들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이 사람 채용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원칙상으로 맞지 않는다.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홍삼표 원장한테는 이분이 또 보니까 과거가 있죠 또. 다른 걸 질의를 해야 되는데. 예, 그 이분이 청와대 홍보수석을 했었고 이명박 정권 때. 네. 그 앞서서는 YTN 보도국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YTN 불공정 보도, 뭐 거의 표상이 되다시피 한 그런 인물이기도 한데, 아니 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창피하게 느끼고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아니 또 MB의 품으로 그렇게 또 가서 안기는 건 그건 또 뭡니까 그게? 자기 정체를 그렇게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2008년도에 그 당시 실세 중에 한 명이었던 신재민 씨로부터 돌발 영상을 폐지하라. 예. 그리고 말 안 듣는 노조 간부들 해고하라는 지침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녹취로 기록돼 있거든요. 예. 그것을 정말로 실행에 옮겼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기회가 없네요. 국회의원이 되시면 되겠네. 제가요? 예. 다음에 제가 도전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네, 그러시든지요. 예, 그게 낫겠습니다. 또 원장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농담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재향군인에도 트위터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재향군인회가 어떤 단체인가,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국가보훈처 산하단체입니다. 정부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중립, 이건 기본이죠. 법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재향군인회법을 보면은 재향군인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거 관여가 이렇게 금지된 재향군인회가 조직적으로 대선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재향군인회 청년국이 지난해 11월 6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대위 소속 청년본부인 빨간운동화, 청년 서포터스를 모집하는 공고를 그대로 복사해서 올렸습니다. 빨간운동화는 온라인 2030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해 10월 25일 박근혜 후보 선대위 안에 조직된 그런 청년본부 별칭인데요. 트윗이 작성된 날은 박근혜 후보 선대위 청년본부가 빨간운동화에서 활동할 청년 서포터스를 모집한 첫날이기도 합니다. 자, 이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뭐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건 뭐 더할 나위가 없고요. 그 민주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수차례 작성했습니다. 문재인 아들 14개월 일하고 퇴직금은 37개월분 수령 의혹. 이정희 후보의 남쪽 정부 통진당 해명글 가관,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 참 하여간 전방위적이네요. 예,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국정원, 경찰, 군,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지금은 안전행정부입니다만은 통계청, 그리고 보훈처 산하의 재향군인회까지. 얼마나 더 이런 부정선거의 단면들이 드러날지 참 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은 참 착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네. 자, 국정원 대선 개입 글 나르기, 글 퍼나르기, 트위터 계정 260여 개를 경향신문이 추가로 확인했다는 그런 기사가 오늘 일면에 실렸습니다. 지금 검찰이 파악한 범위보다도 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 검찰이 밝힌 게 전부는 아니죠. 그렇죠. 예, 좀 빙산의 일각이 였다라는 것들이 서서히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겨레 오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가 과거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때 유명 동양 화가가 그린 그림의 그 가액을 영원으로 이렇게 신고했다고 합니다. 영원이요? 영원이요. 네. 몰가치한, 무가치한 그런 그림을 갖고 계셨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 이렇게 예술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하시는 분이 어떻게 소장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허백년 화백과 박생광 화백의 그림을 한 점씩 보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금전적 가치는 모두 영원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우리 허백년 화백과 박생광 화백 얼마나 이 기분이 나쁘시겠어요. 응? 자기 그림이 영원의 가치다. 예, 이에 대해서 이 최정표 건국대 교수의 2011년 한국 그림시장 결산 보고서를 보면은 이 박생광 화백의 그 그림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35%
띄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가치가 있는 그린 분이 바로 그 박생광 화백이라는 건데, 뭐, 그래봐야 우리 김진태 후보는 빵원이라고 보시니 135 곱하기 0 해봐야 영원이겠네요. 보니까. 예. 자, 사실 그림이나 예술품 같은 경우는 부동산, 동산과는 다르게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교차 검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고자가 이거 얼마입니다 라고 하면 뭐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재산 신고를 누락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진태 후보자 쪽은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자녀들의 그 재산 증액도 예.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20대 초반인 아들과 딸의 예금 자산 그리고 금융 자산이 네. 뭐 금융 자산 같은 경우에는 1억에 가까운 액수는 8,606만 원이군요. 네. 또 이렇게 해서 보니까 하여튼 뭐 2배로 늘었습니다. 이게 용돈이라고 했다니. 용돈으로. 야, 이거 씀씀이가 크신 분이군요. 8천만 원 돈으로 어떻게 그 용돈으로 쓰기도 참 힘들겠다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예. 오늘 조선일보 일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게 왜 일면에 실렸나 싶은데 조선일보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30대 그룹 사장, 경제단체 부회장이 롯데호텔에서 투자 간담회를 시작하기 전에 투자 확대를 다짐하며 주먹을 쥐고 이렇게 흔드는 장면이 실렸습니다. 이때 재계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정부에다가 투자하라고만 하지 말고 여건을 만들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이명박 정권 때 풀 규제는 다 풀지 않았나요? 좀 얼마나 더 풀어야 법을 아예 없애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닌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오늘 중앙일보 2면의 그 기사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중앙일보가 못 믿을 시청률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달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JTBC 중앙일보 종합편성 채널인 JTBC는 젊은 층을 상대로 해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게 시청률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청 집계 가구주 연령별 구성을 보게 되면은 15세에서 39세 비율이 27.3%인데 지금 시청률을 조사하는 닐슨 코리아 또 TNMS의 표본은 이 40대까지가 각각 9.8, 6.5에 그친다는 겁니다. 60대 이상 가구주 비중도 통계청 자료는 25%인데 닐슨은 31.6, TNMS는 37.5%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만드는 썰전, 마녀사냥 이게 시청률에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불만을 이렇게 또 지면에서 이렇게 밝히셨네요. 우리 중앙일보가 말이죠. 뭐 적절한 지적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하여간 그 광고 시장에서 아마 JTBC에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돈은 돈대로 제일 많이 들이는 JTBC인데 이 시청률은 잘 안 나오니까. 그건 뭐 저 이름에 이미 JTBC라고 썼잖아요. 제일 많이 투자하려고. JTBC. 그런데 이게 시청률이 반영이 안 되면은 아무래도 뭐 이게 시장에서 반응이 없는 걸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광고주들이 그렇게 되면은 결국 중앙일보는 돈만 축 내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내부의 우려가 나올 수도 있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사의 어떤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기사가 지면에 이렇게 실리는 걸 보면 말이죠. 예, 참 저는 꼴불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사에 대해서 자사 방송의 선정성, 보도의 불공정성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그런 좀 양식 있는 그 견제는 불가능한 것인지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제가 기대가 너무 큰가요? 제가 JTBC 가지고 좀 썰렁한 농담을 해서 예. 그게 꼴불견이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막간 퀴즈입니다. 민주당 초선의원에게 드리는 호소문. 지난 대선을 부정하는 것은 국민적 선택을 무시하는 초헌법적 도발 행위다. 민주당 초선의원 여러분, 구태 정치의 선봉에 서지 말고 초선의원답게
민생과 국민을 챙기는데 앞장서야 한다. 김기식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초선 의원 20명이 2012년 대선은 총체적 신관권 부정선거였다며 대통령의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도 같은 날 맞불 성격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현재 국회에서 최다선 의원은 누구일까요? 1번 정몽준, 2번 강창희, 3번 이상득, 4번 이인재. 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과 함께 연락 가능한 이메일을 적어주세요. 세 분을 선정해 기념 음반을 보내드립니다. 돌발 영상을 보실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제작자가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돌발 영상 노종면 PD. 자, 국보 1호 숭례문의 붕괴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이 진행하는 노종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노종면의 뉴스바는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국민TV 라디오로 방송됩니다. 제1당 대실이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리뷰. 네,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새 어떤 뉴스가 들어와 있는지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황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테러 얘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한 해 테러 사망한 사람들의 수치, 그 통계가 나왔어요? 예, 지난해 85개 국가에서 8,500여 건의 테러 공격이 발생해서 약 15,50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최고로 많은 숫자입니다. CNN이 테러리즘 연구소의 보고서를 입수해서 보도했는데요. 테러 발생 건수가 종전의 최저였던 2011년 그 전해에 비해서 69% 늘었습니다. 그리고 테러로 사망한 사람도 89%가 늘었고요. 또 과거에 숫자로만 볼 때 가장 많이 죽었던 2007년보다 3,000명 정도가 많았습니다. 네.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7건의 테러 중에서 6건이 알카에다가 연루된 사건이었고요. 또 국가별로 보자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라크 이 세 나라에서 전체 희생자의 62%가 나왔습니다. 네, 왜 이렇게 늘고 있는 겁니까? 대량 살상이 가능한 폭발물이 테러 공격에 많이 사용된다는 게 첫 번째 이유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니까 폭발물의 기술 수준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이유라면은 앞으로도 테러 건수가 적어지더라도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 실업 같은 경제 문제, 또 종교 분쟁이 심해지는 것, 정권의 무능과 부패 이런 것들이 테러 증가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테러도 물론 당연히 없어져야겠지만 미국에서 1년 동안 총기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대체로 평균 한 3만 명 정도가 되니까 작년에 나온 전 세계적으로 테러로 사망하는 숫자보다 2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작년에 리비아의 카다피가 국민들을 죽일 때 국제사회가 군사 공격을 하면서 내세웠던 인도주의적 개입, 그거를 비우게다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테러로 인한 사망자보다 미국 내 총기 사고 사망자가 2배나 된다니 참 놀랍습니다. 예. 자, 프랑스에서는 증세 계획이 취소되었다고 하더군요. 사회당 정부가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증세 계획을 그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반발이 커지면서 잇따라서 증세 계획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화물 3.5톤 이상을 실은 상업용 트럭에 대해서 내년부터 에코텍스, 그러니까 환경세금이라는 걸 부과하기로 했었는데 어제 총리가 이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는 저축성 예금에다가 매기기로 했던 이자 소득세라는 것도 취소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부자 증세를 철회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예. 트럭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는 농산물 유통 가격 같이 서민들의 생활에 부담을 주는 거라서 취소했고요. 또 저축성 예금에 대한 세금도 부자 증세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럼 부자 증세 정책은 계속 유지하는 건가요? 현재 논란이
상당히 뜨겁게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철회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연간 1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14억 6천만 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들한테 무려 75%의 세금을 매기는 문제가 현재 쟁점인데요. 고액 연봉자가 많은 프로축구계에서 다음 달에 리그 경기를 취소하겠다라는 경고를 하면서 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율은 뭐 조금 낮출 수는 있겠지만 그 부자 증사 자체를 철회하지는 않을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제계에서도 반대가 많고 또 유명 연예인들이 다른 나라로 이민 간다, 세금 이민을 간다 이런 소식도 간간히 들려오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이유, 많이 벌었던 이유, 그리고 현재 많이 버는 이유가 프랑스에 살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들리는 소식에 비해서 실제로 이민을 결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득자들한테 그러니까 100만 유로 이상 연봉 버는 고소득자들한테 세금으로 75%를 매긴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의 탈핵 행보 심상치 않아요? 전에도 몇 번 전해드렸었는데 어제는 고이즈미 전 총리가 진보 정당인 3인당의 요시다 다사토미 당수를 만나서 원전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고이즈미는 어제 만남 후에 여론을 바꿔서 정부가 탈원전을 향한 정치적인 결단을 하게끔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이즈미가 탈원전과 탈핵 이거를 고리로 해서 정치 연대를 모색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어제 한 번의 만남으로는 조금 이른 얘기 같고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는 연대 투쟁으로까지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3인당은 당세가 많이 쪼그라들어 있는 당인데 대중적인 인기가 높은 고이즈미한테 러브콜을 보내서 자기들의 정책 이런 것들을 홍보하려고 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베 정권한테는 꽤 골칫거리가 되겠어요? 예, 아베 총리의 정치적인 선배이자 길잡이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런 고이즈미가 아베 내각의 원전 반대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면서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고이즈미는 또 과거 비자민당 출신으로 2011년 후쿠시마 사태 후에 원전 반대론을 열심히 펴고 있는 호소카와 전 총리하고도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민당 출신 의원들이 나와서 만든 비교적 진보 정당인 다함께당하고도 원전 정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전직 총리들이 이렇게 비교적 양심적인 목소리를 내고 또 동시에 정치적인 연대까지 모색하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고이즈미도 있고 또 개헌 반대를 고리로 움직이고 있는 무라카미 전 총리 이런 사람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대만에서 그 미국산 쇠고기에서 나와서는 안 될 금지 약물이 또 나왔군요. 대만 행정원의 위생복리부가 어제 유명 구이 전문 레스토랑 체인에서 팔리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에서 동물의 체중을 늘리고 육질을 개선시키는 데 쓰이는 질파테롤이라는 물질이 그런 사료 첨가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질파테롤은 오랜 기간 먹으면 암이나 고혈압 같은 걸 유발할 수 있어서 대만은 물론이고 유럽연합 이런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지 약물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네, 대만이 어떻게 대응할까요?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얘기할 때 대만 사례가 자주 언급이 되는데요. 2008년에 대만이 우리보다 미국하고 상당히 까다롭게 협상을 했고 협정도 그렇게 맺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겨서 국민들이 반대 여론이 있으면 곧바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육질 개선용 사료 첨가제인 락토파민이라는 거, 앞서 말씀드린 거랑 다른 물질인데요. 이 락토파민이라는 성분이 일부 남아있는 쇠고기의 수입을 막았었다가 작년에 미국의 통상압력 이런 것들에 밀려서 다시 수입을 허용했던 적이 있었고 또 그 외의 제한들도 조금씩 풀어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대만에서 그 외 다른 식품 안전 문제에 관한 이런저런 논란이 많은 시점이라서 그런 시점에서 질파테롤 문제까지 불거졌기 때문에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미국에서 외국 정상들 도청 문제에 관한 청문회가 있었군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 국장 또 키스 알렉산더 국가안보국 국장 이런 사람들이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나왔는데요. 외국 지도자들에 대한 감시 활동은 첩보의 기본이고 다른 나라 정보기관들도 다 하고 있다라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습니다. 청문회장에서 방수청객들이 감시를 중단하라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었는데 그렇지만 당국의 수장들 말고도 하원 소속의 여야의원들 여러 명도 대부분 도청을 옹호하는 쪽으로 발언을 해서 이 미국 조야의 인식이 어떤 건지를 잘 보여줬습니다. 네. 보도를 보면 오바마 대통령은요, 우방국들에 대한 도감청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던데 의회랑은 분위기가 다른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나 AP통신 같은 미국 주요 언론들이 오바마 대통령이 도감청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고 네. 또 상원의 정보위원장도 백악관이 모든 우방국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중단한다고 알려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민간인들의 이메일을 들여다보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제한하겠지만 정상들에 대한 첩보 활동에 대해서는 물러날 기미가 안 보여서 재검토를 한다고 해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상들에 대한 도청이 오히려 이렇게 당연한 것으로 지금 면죄부를 받는 분위기인데요.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각국이 더 경쟁적으로 정상들을 도청하는 그런 무한 도청 전쟁으로 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한 도청. 네. 자, 인상 깊은 표현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에 넘겨진 낙곰수 제작진에 대한 무죄 선고에 대해 인기 영합적 판결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점검회의에서 재판 독립이라는 말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물론 여론에서의 독립도 포함되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새누리당보가 돼버린 조선일보, 오늘도 국민참여 재판 무용론을 퍼뜨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낙곰수 변호인인 이재정, 박주민 두 변호사의 토크. 지난주 국민TV 라디오 이재정의 70.5입니다. 국민참여재판 관련해서 조선일보도 뭐 무용론까지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저도 하더라고요. 지금 찾아보니까 예. 이제 문화일보에서도 아이고.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 뭐 정치적인 이념과 관련된 재판이나 이런 것들은 좀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어떤 이런 것들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판사나 검사가 독립성과 중립성 유지하기 어려울 때 오히려 국민분들의 일반적인 어떤 정서나 감정 또는 합리적인 사고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재판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리고 사실 이번에 이제 배심원 그 선정 절차 거치시면서 낙곰수를 들어봤는가에 대해서 이제 들어봤다는 사람들은 다 검찰이 배제를 했죠. 아니 심지어 들어봤냐가 아니라 낙곰수를 아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못 들어봤지만 주변 친구들은 듣는 것 같아요 하신 분들까지도 다 배제를 한 그런 그래서 오히려 상황인데. 저희가 우려하던 그런 판이었어요. 낙곰수 그러니까요. 지지자를 뽑기 위한 건 절대 아니었지만 그렇죠. 낙곰수에 대해서 좀 적인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만 모여있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를 저희가 할 정도로 배심원 재판은 굉장히 꼼꼼하게 걸러져 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좀 웃겨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명색이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신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도를 지키고 법에 대해서는 두 말도 할 필요가 없는 게 보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 이 제도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게 늘 진보였어요. 근데 제도적으로 보장된 이것을 선택했다고 주진우와 김어준이 이런 식으로 국민의 감성에 기대기 위해서 꼼수를 쓴 것이냐 기사에다 썼대요. 아니죠. 예. 아니 실제로 피의자의 권리인데, 피고인의 권리인데. 재판 과정에서도 뭐 일단 국참에 대해서 좀 얘기한다면 저희가 사실 저희는 그런 우려가 좀 있었잖아요. 낙곰수 방송이 특성이 있는데 약간 그 팟캐스트고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제 농담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안 들어보신 분들, 특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걸 들으면 안 좋은 인상을 가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검찰이 그걸 제한 없이 그냥 틀어버렸죠. 그렇죠. 저희가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틀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재판 진행 과정 자체가 사실 상당히 검찰 쪽에 유리하게 진행됐고 검찰이 감성에 호소했죠. 그런 측면에서는. 또 저희가 신청했던 증인이 희한하게도 한 명도 안 나왔죠. 그렇죠. 시사인 기자, 김우지 기자 빼고는 척박했습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전부 나왔고 우리가 신청한 증인은 한 명도 안 나오는 그 이유도 저희는 궁금한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분들이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다 빼놓고 마치 뭐 일방적으로 감정적으로 호소만 해가지고 뭔가를 얻어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과도 상당히 다르다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네요. 네. 노정면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경기 화성갑과 포항남, 울릉을 선거구 두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유권자 18만 9천여 명은 오후 8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미 국가안보국 NSA의 외국 정상에 대한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미 의회가 청문회를 열고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는 아들의 면역
병역 면제와 관련해 여러 차례 현역 입대를 시도했으나 질환으로 최종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노다 요시히코 전 일본 총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지율 제고 목적으로 독도를 방문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오늘 개성공단으로 현장 국정감사에 나섭니다.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위해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명 갸오이다오, 일본명 센가쿠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은 이틀 연속 자국 선박을 센가쿠 해역으로 보냈고 일본은 센가쿠 관련 대규모 실전 훈련을 실시한다고 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아나운서 김희주였습니다.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이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군 당국의 자체 수사 속도는 은폐 시간을 벌어주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부를 만큼 더디기만 합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야당의 주장에 오류가 있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인 민주당 진성준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진성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네. 자, 이 군 자체 수사가 수사 대상자도 늘리고 뭐 또 압수수색도 한다고 하더군요.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요?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기 어렵습니다. 네. 국방부는 첫 조사 단계에서부터 석연치 않는 입장을 내놨어요. 맨 처음에 이 사건이 보도된 것이 10월 15일이었는데 예. 그로부터 한 7일 만에 자체 중간 조사 결과라고 하는 것을 내놨는데 그때는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고 한다. 네. 그리고 또 수사도 전면적으로 확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언론에 공개되고 노출된 4명에 대해서만 개인 면담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고 진술했다는 정도만 내놓고 있었거든요. 예. 그 뒤에 곧바로 수사로 전환한다고는 했지만 수사 상황이 전면적으로 벌어진 게 아니고 추가로 활동했던 요원들의 아이디와 명단이 공개되니까 그때야 뒤따라서 3명에 대해서 또 추가로 압수수색을 한다. 뭐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당초 중간 조사라고 하는 것도 증거인멸에 충분한 시간을 오히려 벌어준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했고 네. 그 뒤에 벌어지고 있는 수사 상황도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는 수사 방식들은 다 배제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뭔가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의심을 강하게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초기부터 좀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이 됐고요. 또 군 당국이 수사하는 그 대상자 중에도 포함되어 있는 그 블로거 그 밀리로그 네. 트위터 계정명은 즐런이죠. 예. 이 사람이 심리전단 운영팀장이라는 사실은 확인이 된 겁니까? 그것을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네. 그런데 국방부가 제출한 그 사람에 대한 공적 조서를 살펴보니까 2011년 10월 25일자로 네. 국방부 장관 표창이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운영팀장으로서 재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그 뒤에 어떻게 보직이 변경됐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현재도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단의 핵심적인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미 2011년도에 팀장 직위를 갖고 있다고 공적조서에 나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민주당이 확인한 부분이 우리 청취자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 네. 대선 개입 활동을 벌인 요원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거를 현재도 추적 중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현재까지 이러저런 방식으로 언론에 알려지고 또 드러난 인원은 모두 18명으로 네. 그렇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 그와 별개로 그 18명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저희들도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만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네. 동일한 IP를 사용한 34개의 아이디가 나왔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현재 규모를 뭐 얼마다라고 확정하기 어렵습니다만 최소한 20명 이상이 활동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정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냐 하면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건 현재까지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사용한 동일한 IP, 그 34개의 계정이 동일하게 사용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IP 주소가 어디 것인지는 확인이 됐나요?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에 조달을 하는 업체가 국방부에 임대해준 IP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사용한 것이 틀림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IP를 이용해서 오늘의 유머 사이트뿐만 아니고 해외 교포 사이트에까지 다 활동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런 뭐 활동 요원수 아이디 이런 부분들 이제 추가로 확인을 더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예, 조만간 좀 확인이 돼서 발표될 내용이 있나요? 그거는 저 국방부의 수사 상황에 따라서 예.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대응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 시점에 뭐 공개한다, 발표한다 이렇게 특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이버 사령부 그 옥도경 사령관이 위증을 했다는 보도들이 나오던데요. 어떤 부분입니까? 예, 제일 큰 것은 사이버 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15일에 있었는데, 네. 사이버 사령부의 심리전에서 이른바 국내 종북 세력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대응을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옥도경 사령관이 저희는 북한과 국외 적대 세력에 대해서만 합니다. 라고 세 차례에 걸쳐서 확인해서 진술을 해요. 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전부 허위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네. 이른바 우리 국민을 상대로 또 우리 대한민국 온라인상에서 심리전 활동을 벌였음이 이미 드러났거든요. 네. 이것은 명확하게 위증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지난 그 사이버 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해외 파트를 담당하는 조직이 있느냐라고 네.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조직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만 이번에 경향신문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해외 교포 사이트를 상대로 해서 댓글을 올리고 게시글을 올렸음이 다 드러났지요. 네. 따라서 해외 파트를 담당하는 정보 요원들이 있었고 또 조직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해외 조직과 관련해서 옥도경 사령관이 한 말이 해외 조직이 없답니까? 아니면 해외 담당 조직이 없답니까? 네, 그게 조금 모호해요. 당시에 이제 해외에 파견한 요원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네. 그런 적 없다라고 했고 네. 그러자 재차 해외 조직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네. 그러자 해외 조직은 없다고 답변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말 그대로 해외에 상주하는 조직이나 요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로 받아들였는지 네. 아니면 해외 파트를 담당해서 활동하는 요원이나 조직이 있느냐라고 네. 하는 뜻으로 받아들였는지에 따라서 위증 여부가 갈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거와 무관하게 국내 종북 세력에 대한 대응 활동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위증은 뭐 그건 확인된 사실이군요. 예, 그건 분명하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뭐 정보 활동을 담당하는 이 그 현역 군인인데요. 네. 일반인과 동일한 위증 책임을 지나요? 물론입니다. 군인도 네. 국회에 나와서 증인 선서를 다 했고요. 예. 그 선서에 따라서 위증이 있으면 처벌받기로 서약을 한 만큼 네. 마땅히 위증이 있으면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해외에 대응했던 조직, 그 규모가 한 30명 정도라고 하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것을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사령관이 명확하게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해서 확인됐다, 30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해외 교포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한 활동 내용을 얘기하시면서 경향 보도라고 인용을 하셨어요. 네. 네, 이 내용을 민주당도 확인한 거 아닙니까? 그 해외 교포 사이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언론사에서 특별히 취재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경향 보도에 나왔던 이들의 활동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 크게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해외의 교포들이 주로 모이는 커뮤니티 사이트를 대상으로 활동을 벌였는데 미국, 일본, 중국 등 14개 국가로 현재까지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이트에서 적게는 수십 건, 또 많게는 400건 이상의 게시글을 올려서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를 찬양 칭송하고 또 그의 반면에 민주당은 비난하고 또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을 친북이라고 공격하는 이런 글들을 올렸고 또 대선 후보에 대해서도 비방하는 그런 글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런 활동이 지난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재국민투표하고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던데요. 그 시기적으로도 일치를 하나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공적 조서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2011년까지의 활동인데, 네. 2012년 4월 달에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에서의 총선을 염두에 두고 한 활동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 해외 교포 사이트에까지는 작년 12월 11일에 이른바 국가정보원의 여성 요원의 댓글 사건이 터졌는데 예. 그 뒤로 일제히 국가정보원 요원들의 활동도 멈췄을 뿐만 아니라 삭제가 다 됐어요. 네. 그 시점을 계기로 사이버 사령부의 요원들도 활동들을 다 삭제하고 지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미처 해외 교포 사이트에까지는 지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교포 사이트에서 다수의 그런 그 활동의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대선 시기에까지도 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외국민 투표를 염두에 두고 활동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사이버 심리전단 내부에 5개 팀이 운영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돼 있던데요. 네. 이 구체적인 그 팀 명칭까지도 민주당이 확인을 했는지요? 그래서 저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그 문제를 사이버 사령관에게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령관의 답변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5개의 팀이 나누어져서 활동을 했고 그래서 조직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역할 분담이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네.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 또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어차피 그 심리전단 내부 요원들이 여러 명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결국 각 팀의 역할, 편제를 확인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상황 아닐까요? 당연히 확인해야 됩니다. 네. 지금 이미 알려진 내용이긴 합니다만 2012년도에만 사이버 사령부의 심리전단 요원이 47명이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에 심리전단 요원 수가 140여 명쯤 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국가정보원의 심리전단 규모보다 2배 이상 많은 숫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세밀하게 활동들을 벌였을 것임이 틀림이 없고 따라서 사건의 진상을 드러내자고 한다면 심리전단이 어떤 체계로 편성되어서 활동을 했고 어떻게 역할 분담이 되었는지를 낱낱이 드러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방장관도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의 정치 중립 위반이 사실이라고 얘기한 마당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발언이 군 수사를 일부 진척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예, 그런데 아직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어도 그것은 일단 지금까지 드러나고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개인적인 행위다라고 하는데 더 방점을 두고 있고 이미 국민적으로 노출되고 확인된 것에 대해서는 그걸 부인할 도리가 없으니까 네.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국방부가 진정으로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드러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면 정말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 또 중립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그 수사 방안을 마련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 군 자체 수사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의 수사 의지를 믿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민주당 차원에서 특검 요구는 언제쯤 하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특검을 실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이 지휘하는 것이 다 사이버 사령부도 지휘를 하고 또 군의 조사본부도 지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예. 지금 국방부 장관의 책임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조직적인 개입이 틀림없다면은. 그런데 그런 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수사기관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게 군무원이나 군인이다 보니까 민간의 검찰에서도 수사할 수가 없는 사안이거든요. 예.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하자고 한다면 특검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사실들이 조금 더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고 국정감사가 끝나면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특검을 당이 공식으로 요구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특검을 하게 되면 이 군인들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나요? 우리 법 체계상? 물론입니다. 수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군 사법 체계에서 군인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네. 수사를 어디서 한다라고는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판 관할권이 군에 있기 때문에 수사도 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검사를 임명하면 그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임명하는 것인 만큼 군형법이나 군사법원 일반법보다 우선해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에 의한 군 수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진 의원께서는 며칠 전에 사이버 사령부가 지난해 총대선보다 훨씬 전부터 여론조작 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요? 예, 그것이 객관적인 근거로 말씀드리자면 국방부 장관의 표창을 받은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의 활동을 나타낸 공적 조서입니다. 그 공적 조서에 의하면 2010년 1월 1일부터 사이버 사령부가 만들어졌는데 네. 그때부터 활동해가지고 국방부 장관 표창을 다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2012년에만 그런 정치 개입 활동을 벌인 게 아니라 2010년 1월 1일부터 정치 개입 활동을 벌인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적 조서의 내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앞부분에 제가 그 블로그 밀리로그에 관해서 여쭤봤을 때요. 네. 그 공적 조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의 공적 조서도 이제 이 과정에서 확인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론에 보도된 심리전단 간부 정모 씨라는 분, 예. 이분이 그 밀리로그 질런인가요? 예, 글쎄요. 그것은 지금 이렇게 특정 지어서 발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아닌 건 아니군요. 예, 그거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의 공적조서에 보면은 2010년도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라는 그런 공적이 기록돼 있고요. 계획이 무려 2천만 회라고 돼 있더군요. 그게 이제 사이버 사령부가 심리전단인 530단에 부여한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천만 회의 공세적인 사이버 심리전 활동을 벌이라라고 계획을 세웠고, 네. 그것을 초과 달성해서 2,300만 회를 달성했다라고 하는 것이 국방부 장관 표창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여기에는 뭐 RT 같은 것도 리트윗도 들어가겠죠? 아마도 그러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2010년도에도 목표를 2천만 회로 잡았으면은 총대선이 있었던 2012년에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글쎄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거의 우리 국민 인구 수와 똑같은 숫자를 목표로 설정하고 활동을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반박을 하더군요. 사이버 사령부 군무원 트위터 글 3천여 건 가운데 대선 직전 7일 동안에 쓴 글은 13건뿐이다. 뭐 이 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대선을 염두에 두고 했으면 왜 대선 직전에 이거밖에 안 했겠냐 이런 주장일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은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네.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았을 때도 73건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요. 네. 그런데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리고 예. 또 국정원 사건으로 전부 다 활동을 중지하고 모두 다 근거들을 삭제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네. 삭제했는데 그리고 다 드러나지도 않은 요원들의 일부 아이디를 가지고 밝혀낸 것이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네. 더구나 수사권도 없는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또 언론들이 나서서 확인한 것이 그런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그것이 전부니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고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외면하고 그냥 호도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문제는 그런 숫자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건을 달았든 두 건을 달았든 우리 군이 국민을 상대로 또 더구나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 자체를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엄중하게 밝혀서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세우는 것이 민주적인 공당으로서 합당한 태도이지 무슨 13건이니 73건이니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그걸 덮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민주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진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새누리당이 이른바 기준 기간으로 잡았던 대선 직전 7일은 그냥 들으면 막 활동이 왕성했어야 될 시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른바 국정원 댓글려 사건 때문에 정보기관들이 모두 다 삭제하고 움츠러들었던 거의 활동을 중단했던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새누리당의 이런 논리 이런 것은 좀 거의 궤변에 가깝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바로 지적하셨습니다. 자, 이른 아침 긴 시간 동안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최근 11.6을 전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고 유신시대와 독재를 미화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이어지던 시도가 박근혜 대통령 집권 첫 해 11.6을 계기로 노골화됐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박정희 찬양과 유신 독재 미화는 겉으로만 드러난 양상이고 본질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양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어쩌면 더더욱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013년은 어떤 시대로 기록될까요? 사회학자인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던졌던 질문이기도 한데요. 2013년 어떤 시대로 기록되겠습니까? 글쎄요, 어쨌든 민주화 이후에 새롭게 나타난 일종의 역사적 퇴행 혹은 반동의 시기로 기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최근 있었던 한 토론회에서 교수님께서 구조적인 파시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더군요. 예.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파시즘과 구조적인 파시즘은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1945년 이전에 존재했던 나치 히틀러와 이탈리아의 이 파시즘은 일종의 역사적 파시즘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국가에서 존재했던. 그리고 45년 이후에 냉전 체제가 형성되면서 나타난 이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파시스트적인 방식이 그 속에 이렇게 잠복해 있는. 네. 이런 체제를 요한 갈등이 구조적 파시즘이라고 불렀는데, 저도 한국의 어떤 정치 체제, 특히 유신 체제와 그 다음에 그 이후 민주화 이후에 이명박 정부 오는 날의 현상들을 구조적 파시즘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제시를 했죠. 그러나 이제 그건 뭐 파시즘이다라고 단정을 한 건 아니고 일종의 구조적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극단적인 반공주의와 공안 통치, 전체적인 민주주의가 크게 흔들리는 이런 체제를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전쟁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가 크게 위협받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네. 제가 그렇게 한번 불러봤습니다. 네. 좀, 우리 청취자들께서 이해하기 좀 쉬운 그런, 알만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거 구조적 파시즘이라고 적용할 만한 그런 사례들이요? 그 갈등 이야기한 것은 주로 9.11 이후에 미국을 두고 한 말입니다. 아, 네. 9.11 이후에 미국이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 국민을 일종의 테러 의심 세력들을 색출을 하고 사찰을 하고 이런 식의 일종의 공안몰이를 하는 이런 상황들을 이제 지칭을 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도 미국과 굉장히 유사하게 헌법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에 있죠. 그러니까 헌법을 위반해도 그게 빨갱이 사냥을 하는 명분 하에서는 용인이 되는 이런 거니까요. 이제 그런 식의 일종의 일종의 반사회주의, 반공, 극우 체제 이런 경우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옛날에 과거에 이제 프랑코 체제라든지, 예. 그다음에 칠레 피노체트 체제라든지, 한국의 박정희 유신 체제 이런 경우가 전형적인 일종의 구조적 파시즘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러한 그 구조적 파시즘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볼만한 그런 요소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일단은 이제 징후들이 드러나고 있죠. 이거를 뭐 하나의 이런 경향으로 정착될 것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고요. 네.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가 그를 애초부터 기획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국정원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공세를 펴는 거죠. 방어적 공세인데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예를 들면은 정당 즉 여당과 국가가 거의 일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독자적인 그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 국가 기구 내에서도 국가 안의 국가 혹은 국가 위의 국가라고 하는 수사기관이 정치를 좌우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과거에 어쨌든 이 파시즘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났던 모습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언론이 실질적인 그 비판적 기능을 거의 상실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당이 국가를 하나의 도구화하고 있는 일종의 대통령이 국가를 도구화하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총 국가기관이 거의 지난 대선에 거의 지금 중요 국가기관에 개입을 한 사실들이 밝혀졌는데 이런 절차적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배되고 있는 현상들이 일종의 그 박근혜 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조적 파시즘의 한 징후라고 할까요? 네. 그리고 이제 박노자 선생이 이야기했듯이 일종의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자체가 파시스트적인 요소가 있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나 국가기관 종사자들에게 일방적인 복종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위를 든 사람을 가차없이 처벌하는 이런 방식도 파시스트적인 방식 맞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 11.6을 계기로 해서 나온 이른바 박정희 찬양 발언들, 또 유신시대 찬양 발언들,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요. 이게 단순히 현직 대통령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는 건가요? 그걸 무시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쨌든 공개적으로 이제 유신헌법을 찬양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법원에서의 어쨌든 긴급조치의 위헌 판결이라든지 이런 조치들이 나왔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이 정치적 분위기가 유신을 굉장히 긍정적이고 찬양한 것을 격려하거나 그런 것을 이제 칭찬받는 분위기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현실인식 때문에 이런 발언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나 단순히 이제 현직 대통령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미 민주화 이후에 93년 4년에 김영삼 정부 때부터 이미 나왔던 일종의 박정희 부활의 한 큰 흐름 속에 있죠. 그러니까
민주화에 두려움을 느낀 이제 구보수 세력들이 기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언덕이 박정희 경제성장의 신화 아닙니까? 네. 그때부터 거의 한 20년 동안 위기에 몰릴 때마다 나왔던 것이 박정희 담론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의 실제 성과와 관계없이 민주화 이후에 일종의 위기를 느낀 보수 세력들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계속 불러져 호명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박정희라는 기호를 계속 활용을 하는 것이죠. 현재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서.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최근 정치 상황과 맞물려서 조금 더 부각되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박정희, 물론 지금은 박정희에 대한 찬양을 넘어서 이제 이승만까지 연결되고 실제는 일제시대까지 지금 아주 대담하게 나오는 수준이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박정희의 신화가 살아나게 되면 그동안 이 민주화의 어떤 정당성이 크게 위축될 수 있고 또 성장 담론이라든지 복지 담론이 이 복지 담론의 성장 담론에 압도당하는 이런 식의 정치적 여러 가지 포석 효과도 있는 것이죠. 예. 이런 배경에 보수 세력의 의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박정희에 대한 신화, 향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뭐 스페인에도 프랑코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60, 70년대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급격히 변동하는 시기였고 실질적으로 상당수의 당시 극빈층에 있던 사람들이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계층 상승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기인 것은 맞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대해서 힘들었지만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나저나 우리 사회가 독재 정권을 극복해 내면서 적어도 독재를 내놓고 미화할 수는 없다고 믿었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고요.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도 유신헌법을 뭐 내놓고 지지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금 보면 뭐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에서의 어떤 과거 청산의 미비함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결국은 독일에서도 사실상 히틀러 체제가 가장 경제 성장이 빨랐던 시기인데 실업 문제가 해결이 됐고 어쩌면 독일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독일이 국가 영토를 팽창했던 시기인데 히틀러를 찬양하는 것은 범죄거든요. 네. 법적으로 처벌을 당합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전쟁 범죄를 예를 들면은 거기에 협조했던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처벌, 즉 공직에서 다 배제가 되었고 이런 처벌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그 선을 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독일 민족의 위대함을 말하고 싶어도 그게 범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인데 한국에서는 이제 식민지에 부역했던 파시즘에 부역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제1공화국의 이승만 정권 때 4.19 당시에 국민들을 학살을 했던 그 범죄자들이라든지 박정희 정권 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간첩 조작했던 범죄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네. 그 범죄자들이 처벌을 한 번도 당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명백하게 헌법을 유린한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처벌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여전히 또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기둥으로 삼아서 이렇게 한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물론 뭐 사회적인 의식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법적인 제재라고 할까 이런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현역 의원, 여당 의원인데요. 심학봉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추도식에서 아버지 대통령 각하, 아버지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예. 북한을 우리가 흔히 북한의 정치를 비판하면서 어버이 수령,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두 부분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나요? 예, 글쎄요, 이제 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 장례식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을 텐데요. 저도 그때 이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94년에 김일성 사망 때하고 비슷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곡을 하고 이제 통곡을 하고 있죠. 거의 민주화가 됐다고 하지만 왕조 시대 정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60대 이상의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아직도 여전히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가족 가치와 국가라고 하는 것을 혼동하는 이런 전통적 세계관과 이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우리 사회에 여전히 있죠. 60대, 적어도 60대 이상의 사람들은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의 어떤 세습 체제와 마찬가지로 남한에서도 이 대형 교회라든지 재벌이라든지 이런 힘 있는 기관에서 세습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발언이 나타나는 것도 뭐 전혀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좀 우리 사회에서는 있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나 북한에서 김일성 전 어버이 수령이라고 하는 거나 뭐 본질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남북한 체제가 결국은 이게 분단 체제라고 하는 것이 양쪽의 이 말하자면 체제 유지를 위한 세력들이 결국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언덕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자기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점에서 본다면, 남북한이 그런 동시에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기독교계에서요, 우상숭배 논란이 불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영정까지 예배당에 걸고 추모 예배라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또 불국사 영국대제에 또 박정희 전 대통령 영정에 걸리고요. 이런 현상들은 조금 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 거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몇 군데 교회는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도 봤습니다만은 제가 일종의 경상도 사람들이나 우리 사회에서 좀 보수적인 사람들에게 박정희가 사실은 약간의 민간 신앙화된 측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대상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 했던 사람들이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불교계나 기독교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멘탈리티가 있는 거거든요. 그 종교적 멘탈리티가 일종의 영웅 숭배적인 사고가 과거에는 그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기가 참 뭐했지만 이게 이제 정치적 분위기에 편승해서 일종의 자신감을 가지고 겉으로 드러난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 보수화에는 일종의 이제 이 종교적인 심성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맹목적인 현실 긍정적인 사고가 깔려 있는데 그게 이제 이런 형태로 표출된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구조적 파시즘 이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권력 통치 기간에 새마을운동 같은 그런 캠페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요? 새마을운동이 이제 한국이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기억들이 있는데 그 기억 중에서 말하자면 국제적으로 조금 한국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억과 경험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새마을운동이라고 생각이 되고,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국가의 동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이제 부정적인 평가도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당시에 농민들 우리 사회에서 억압받고 이제 힘든 농민들을 그래도 사회적인 주체로 참여시켰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긍정적인 평가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의 그 캠페인을 통해서 어쨌든 국민적인 통합과 어쨌든 동의를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 그런 것이 거기에 어느 정도 기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당시에 농촌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공장 새마을운동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모든 조직에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직 내에서의 어떤 반대 세력이라든지 혹은 노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압을 하고 어쨌든 이 위로부터의 어떤 구성원들에 대한 통일된 목소리와 통일된 어떤 일치된
동원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좋은 모델이 새마을운동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뛰어보자. 뭐 이런 식의 이제 국민적인 동원의 효과를 한번 의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 앞서도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권위에 대한 절대 복종이야말로 잔혹행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이런 지적들을 전에 하셨죠. 예. 예.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 잔혹행위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절대 복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봐서는 이명박 정부보다가 더 아마 심해진 것 같은데요. 특히 공무원 사회에서는 지금 거의 과거 군사정권 시절과 유사하게 지금 최근에 뭐 문화관광부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예. 과거에 어쨌든 명령이든도 그러니까 상관에게 절대 복종하고 밑에 있는 국민들에게 군림하는 이런 식의 관료 체제가 부활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혹행위라는 게 꼭 무슨 사람의 물리적인 무슨 학살이나 고문을 가하는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하면은 어쨌든 이 관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물론 그 조직의 중요한 그 생명인 것은 맞죠. 맞는데 근데 그것이 잘못된 명령에까지 그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은 그때는 흉기가 되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일본 아닙니까? 일본이란 과거에 45년 전에 일본이라고 하는 그 개개인으로서 일본은 대단히 훌륭한 시민들인 거 맞지만 조직에 절대 복종하는 일본인들이 그 조직의 명령자가 잘못된 명령, 범죄적인 명령을 내릴 때 그 조직은 엄청난 흉기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그런 흉기가 된 경험이 있죠. 네. 우리나라도 과거의 군사정권 하에서 실제로 그러했고요. 이명박 정부 하에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 경찰이라든지 이런 조직에서 그래서 그 조직에 대해서 잘못된 명령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을 가차없이 쫓아내고 하지 않았습니까? 최수창 성북경찰서장 같은 사람들요. 네. 그러니까 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비록 이제 권은희 과장 같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폭로를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좀 그 좋은 귀감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99.9%의 경찰들과 국정원 요원들은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명령을 그대로 집행을 했고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양심선언이나 이런 걸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건 결국은 이 공무원들이 이 위의 명령에 대해서 그 명령은 법에 의거하지 않은 어쨌든 잘못된 집행의 명령을 수행했을 경우에 국민들은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꼭 여기 뭐 잔혹한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온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네. 그 점에서 본다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제 이명박 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빠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뻔때를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승진을 그리고 반기를 드는 사람에게는 가차없는 처벌을 함으로써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는 통치의 효과는 있지만 국민들에게는 악몽이죠. 네. 네. 그러니까 최근 검찰에서 있었던 검찰총장 사퇴 그리고 수사팀장, 국정원 수사팀장 교체 이런 것들도 같은 맥락인 것 같군요. 그렇죠. 예, 찍어내기 이른바 찍어내기인데 어쨌든 직업적 소신 혹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임무에 대한 자존감 혹은 임무에 대한 충실한 수행보다는 명령에 대한 복종을 우선시하는 거죠. 두 개의 원칙이 만약에 충돌할 때 네. 상관의 명령과 자기가 그 직업인으로서 그 일의 임무를 제대로 완수하는 그런 두 가지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네네.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건 누구나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국민의 눈으로 본다면은 어쨌든 이번에 검찰의 어쨌든 국정원 수사는 그거는 검찰의 임무를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이런저런 이유로 사적인 뭐 사생활 이유를 들이대가지고 찍어내기 하고 결국은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힌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수사가 중단이 되겠죠. 그런 결과를 국민들에게는 그건 엄청난 불행이고 국가의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데 그 조직 즉 현재의 정권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더없이 효율적인 체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러게요. 뭐 평검사들 반발 한 번 없이 수사팀장이 교체되는 것을 보면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이 공무원 사회의 절대 복종 분위기, 그것의 심각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얼마 전에 27일이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총장 내정자를 발표하고, 김진태 내정자 발표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PK 편중 인사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날 바로 오후에 프로야구장으로 달려가서 시구를 했어요. 예. 이런 일정도 어떤 통치 스타일, 뭔가 고려가 있었던 통치 스타일로 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고려가 있었겠죠. 당연히 대통령이 어디를 가고 누구와 만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통치인데, 어쨌든 프로야구장에 가서 시구를 하는 것은 국민들과의 친화력이나 혹은 굉장히 소프트한 이미지를 주는 거니까요. 네. 그걸 통해서 어쨌든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의 반발을 희석시키는 효과도 있을 테고, 또 스포츠를 좋아하는 지금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효과도 있는 것이고요. 통치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뭔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복잡한 전국에서 자신감을 보여주는 그런 효과도 있겠죠. 물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볼 때요. 예.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를 좀 극복을 할까요? 아니면 그 수준에 머물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지금의 유신 시대와 같은 그런 식의 경제, 정치, 국제 정치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박정희의 성장은 박정희 개인의 리더십이라기보다도 사실은 미국의 작품이죠. 미국과 일본의 기본적으로 이제 박정희 밀어주기와 한국 물건 사주기의 결과인데, 지금은 그런 식의 어떤 세계 경제가 작동하지 않죠. 그리고 그런 식의 성장이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답습이 불행히도 안 되죠. 우리가 국제정치적인 상황이나 국제경제적인 상황이나 한국의 발전 단계가 더 이상 그런 리더십의 시기는 지났죠. 네. 그러니까 옛날 흘러간 가요죠, 사실상.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 점입니다. 예. 자, 오늘 이런 아침 시간에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였습니다. 네, 주요 뉴스들 다시 한번 간추려 보겠습니다. 정치 활동이 법으로 금지된 재양 군인에도 트위터를 통해 야당 후보 비방글과 박근혜 캠프 공지 등을 퍼나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이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유령 트위터 계정 260여 개도 추가로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경기 화성과 경북 포항 을릉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투표 시간은 밤 8시까지며 당락은 밤 10시쯤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중에 NLL 대화록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내놓겠다던 검찰이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관련자 조사나 기소도 없이 발표된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검찰이 특별히 밝혀낸 것이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트위터 대선 개입 사실이 드러난 뒤 트위터 내 극우 성향의 비난성 트윗이 줄어들었다는 반응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문화일보 등 보수 매체들은 진보 인사들이 트위터의 국정원 사태 등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자 일제히 공세에 나섰습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에 미국까지 사실상 용인하는 입장을 밝히자 가뜩이나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비판받는 정부가 난처해졌습니다. 게다가 우리 외교부가 민간 차원의 독도 해외 홍보 활동을 중단 또는 자제시켰다는 주장이 나오고 실제로 외교부 내부 지침에 이런 광고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만든 뒤 전국 13개 시도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 교사들에게 학교로 복귀하라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와 강원, 호남권의 이른바 진보교육감 지역에서는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지난 1월부터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이
구급차를 타고 병상에 누운 채 공판에 참석해 또다시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김 회장은 산소 흡입관을 코에 꽂고 응급실 표기가 보이도록 베개를 뺀 상태였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국보인 울산 방구대 앙박화 주변에서 1억 년 전 공룡 발자국들이 발견됐습니다. 문화재위원회가 공룡 발자국의 보존을 결정하면 정부가 이곳에 추진 중인 댐 건설이 백지화됩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5차전에서 삼성이 두산에 7대5로 승리해 2승 3패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한국 시리즈는 정규리그 4위 팀의 사상 첫 우승이냐 아니면 시리즈 1승 3패 팀이 최초로 대역전극을 벌일 것인가 흥미진진한 승부가 됐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네, 시사 에너그램 공갈 순서입니다. 에너그램이라는 기법을 이용해 정치인의 발언을 구성하는 음절들 순서를 바꿉니다. 그래서 풍자가 담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는 입장을 밝혔죠. 이에 대해 여당이 발끈했습니다. 그때 나온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발언을 공갈통에 넣어보겠습니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의심의 독사과 불신의 독버섯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문재인 의원의 대선 불공정 발언을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의심의 독사과 불신의 독버섯에 비유했습니다. 분명 우리 사회에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독이 있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인지는 일부 세력만 빼고 다 아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을 공갈통이 알려드립니다. 여당 대표의 발언을 구성하는 음절 순서를 바꿔서 만든 문장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신경계를 무너뜨리는 사심과 불의의 독버섯. 우리는 독해야 합니다. 네, 들으신 대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독버섯에 맞서 갑이 아니라 을인 우리들은 독해야 합니다. 오늘의 에너그램 상자 공갈통은 여러분들께 좌절 금지, 독해야 이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시사 에너그램 공갈이었습니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의심의 독사과 불신의 독버섯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신경계를 무너뜨리는 사심과 불의의 독버섯. 우리는 독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오보의 역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언론사 간의 오보 전쟁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론사 간 오보 전쟁, 언론 간의 오보 소송은 우리나라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기자협회보 장우성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국감에서 언론사 간 분쟁 건수가 확인됐다고 하죠? 예, 최근 국감 과정에서 언론사가 타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대한 조정 건수가 160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2011년부터 지난 9월까지의 통계인데요. 이 중에 KBS가 낸 청구가 53건으로 33%를 차지해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2위보다 4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KBS가 낸 조정 신청 53건 가운데 정정 보도가 23건을 차지했고요. 그 언론사 간의 조정 건수는 160건이었습니다만은 직접 법원 소송으로 간 경우를 따지면 횟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KBS가 이렇게 특별히 많은 이유가 있나요? KBS 같은 뒤에도 잠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KBS가 상당히 그 자사에 대한 언론 보도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좀 그런 평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네. 이러한 수치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한겨레와 월간조선 간에 벌어졌던 이른바 안기부 보고서 소송부터 좀 알아볼까요? 예, 월간조선은 2001년 4월에 안기부가 작성한 한겨레신문 종합분석 보고서라는 것을 입수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문건은 안기부가 1997년 4월에 작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 기사 내용은 이 보고서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주된 내용을 보면은 한겨레가 이제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데 앞장서 왔고 국내 좌경 세력 입지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주로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한겨레 신문 개별 기자들의 이념 성향 분석을 한 내용도 있고요.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삼성 에버랜드 안전사고 부분을 기사를 축소 보도해서 광고를 대신 따냈다는 광고 비리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겨레는 월간조선과 권영애 전 안기부장을 상대로 해서 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는데요. 결국은 한겨레가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1심에서는 월간조선이 2천만 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월간조선이 안기부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월간조선 부분은 대법원까지 가서 이대로 유지가 됐고요. 다만 권영애 안기부장 경우는 1심에서 7천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가 2심에서는 문건 작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배상 판결에서 제외됐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부분을 파기환송해서 결국 권영애 부장도 5,500만 원을 손해배상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 에버랜드 관련 부분은 재판부에서 허위라고 인정을 했고요. 다만 한겨레 보도를 친북 좌익적이라거나 아니면 노동신문 서울지국 이런 식으로 비유한 것은 표현상의 과장은 있지만 의견 논평 부분의 영역에 해당된다고 해서 정정보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닌 것으로 법원이 판단을 하면서도 네. 정정보도 판결을 안 했다는 부분이 참 그래도 이게 2001년도 네네. 상황이니까 네네. 지금은 좀 나아졌겠죠.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의 언론 권력 시리즈가 그 당시에 2001년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네네. 꽤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것으로 압니다. 네네네. 그게 또 대표적인 언론사 간의 소송 그런 사례가 됐죠. 예, 아마 언론사 간 소송 가운데 최고액으로 기록될 사례일 겁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따져봐도 유례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당시 상황을 보면 한겨레는 2001년 3월부터 4월까지 심층해부 언론 권력 시리즈라는 시리즈를 통해서요. 조선중앙 동아일보와 사주들에 대한 의혹들을 심층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각각 70억 원 그리고 10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네. 동아일보 한겨레 소송은 6년의 결심 끝에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동아일보가 패소했습니다. 예. 당시 쟁점이 된 부분은 동아일보 사주의 친일 의혹하고 그리고 동아일보의 반대로 세종로 광장과 지하철 1호선 노선이 변경됐다는 그런 내용 그리고 동아투위 대량 해고 내용 등등이었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들이 객관적 사실이거나 아니면은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1심에서는 동아가 허위라고 주장했던 30여 건의 기사 중에서 2건이 잘못됐다고 인정이 돼서 3천만 원 배상 판결이 났었는데요. 2심부터 뒤집혀서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30건 모두 문제 있는 기사는 없었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조선일보 경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조선일보는 한겨레 기사 13건에 대해서 허위 보도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중에 5건이 충분한 근거 없이 단정적 표현을 썼다라고 해서 조선일보사에 3천만 원, 방상훈 사장에게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일보는 2심 가는 도중에 소를 취하했습니다. 이 한겨레가 했던 심층해부 언론 권력 시리즈 이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입니다만 지금 이러한 기사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MBC와 동아일보 간에 있었던 이른바 재테크 소송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MBC와 동아일보도 상당히 여러 가지 소송이라든가 갈등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일단 이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는 2001년이죠, 이때도. 2001년 1월 11일 미디어랩 시장 논리만 쫓다 방송공익 훼손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이 부분은 미디어랩 도입을 주장하는 MBC를 비판한 건데요. 코바코 체제에서 수혜를 입은 MBC가 직접 광고 영업까지 하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러자 이제 MBC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MBC는 같은 날 뉴스데스크에서 싸니자 재테크라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이 리포트의 내용은
재정난에 빠진 동아일보가 언론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금융권에서 싼 이자로 돈을 빌렸고 이 돈을 갖고 이제 그 유망주를 매입하고 특혜성으로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었다. 그리고 이 주식 투자로 번 돈이 한 해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동아일보는 그 MBC를 상대로 해서 그 정정보도와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요. 1심에서는 동아일보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MBC에 대해서 정정보도하라는 판결이 났고요. 하지만 2심하고 2006년 대법원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로 동아일보가 졌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그 MBC가 보도에서 제시했던 핵심 사실관계들이 대부분 사실이다 이렇게 판결했고요. 그 정당한 보도라고 판시를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소개해주신 내용들은 대부분 이 조선 동아 등이 패했어요. 네네 그런 상황 그런 셈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소개해주실 내용은 조선일보가 이긴 내용이군요. 네네 이 부분은 소송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네. 상당히 논박이 이루어졌던 그 부분인데요. 그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 장자연 씨 관련 사건 보도입니다. 네. 당시 SBS는 8시 뉴스에서 2011년 3월 6일 날 그 고 장자연 씨의 자필 편지 50통을 입수했다고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이 편지는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이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그 자신이 접대했다는 사람들의 어떤 그 인적 사항들이 이제 기재되어 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당시 모일간지 대표라고 그 이름이 귀칭이 된 사람이 있었죠. 하지만 그 SBS는 이 부분을 익명으로 쓰긴 했습니다만은 당시 이것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라는 지칭하라는 것은 대부분이 좀 알려져 있던 부분이라서 예. 굉장히 큰 파문을 일으켰죠. 그래서 조선일보는 이후에도 대대적으로 반박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국과수의 그 필적 감정 결과 이 편지는 장 씨의 필적이 아니라고 판정이 나서 위작 편지라고 판정이 나서 결국 SBS는 오보를 인정을 했고요. 당시 보도국장이 경질되고 상당히 큰 후폭풍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네. 아까 앞서서 잠깐 얘기했던 그 KBS를 둘러싼 오보 논란, 그 사례들을 하나씩 볼까요? 네네. KBS는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주로 이제 보수 매체들과 많은 오보 논란들이 있었고요.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진보 매체들과 갈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뭐 최근 경우만 일단 보면요. 경향신문이 지난해 6월 8일 날 보도한 게 있는데요. 당시 KBS 새노조가 파업을 중단하면서 사측과 합의사항 중에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주요 연설 폐지가 있었다고 보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결국 좀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져서 그 경향신문이 정정 보도를 냈고요. 네. 그리고 오마이뉴스가 2011년에 정현주 전 KBS 사장의 기고를 통해서 KBS의 김인규 사장을 사장으로 옹립하기 위한 사조직 수요회가 활동했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 보도는 현재 그 정정 보도와 손배 청구한 KBS가 2심까지 승소해서 대법원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이명박 정부 이후에 KBS가 타 언론의 KBS 관련 보도에 필요 이상의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와 관련한 사례도 있나요? 과민 반응의 사례? 네네. 뭐 과민 반응 앞은 그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요. 최근 벌어진 일 중에서 그 올해 5월 11일 날 한겨레와 경향이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 그러니까 새노조라고 그러죠. 새노조의 관계자를 인용해서 KBS가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의혹을 보도할 때 청와대 브리핑룸 화면이라든가 태극기 배경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네, 실제 KBS 보도에서도 이러한 사항들이 지켜진 것으로 드러났고요. 네, 하지만 KBS는 이런 보도 지침이 존재하지 않았고 당시 사정은 해당 영상팀 간부가 윤창중 씨와 태극기가 같이 화면에 들어간 것이 불쾌하다는 시청자들의 항의가 잇따라서 내부의 공유를 위해 단절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겨레와 경향 모두에게 그 6천만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최근 국감 과정에서 KBS 해명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최민희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KBS는 그 당시 KBS 해명을 보면요. 5월 10일 오후 2시경 윤창중 씨 배경에 태극기를 쓰지 말라는 시청자 행위가 빗발쳐서 이 같은 공지가 나갔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KBS가 최 의원에게 제출한 시청자 상담 접수 내용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KBS는 사회부로 직접 전화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또 하지만 지금 담당자가 퇴사해서 몇 건이나 나왔는지는 알 수 없다. 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청와대 브리핑룸 영상을 사용하지 말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해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 해명은 태극기에 대해서만 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 당시에 그런 지침을 게시했던 것은 뭐 사실이고요. 네, 그 부분은 그 온라인이 아니고 벽에다가 이제 공지 형태로 붙여 있었고요. 네. 그거는 사진으로 한겨레와 경향이 보도를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오보 사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자협회보 장우성 기자였습니다. 네, 퀴즈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식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초선 의원 20명이 대선은 총체적 신광권 부정선거였다며 대통령의 책임을 지라고 촉구를 했죠. 그리고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도 이른바 맞불 성격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초선 의원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회에서 그러면 최다선 의원은 누구일까? 이것이 퀴즈였습니다. 정답은 1번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7선 의원입니다. 네, 뉴스바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바 바텐더 노종면은 물러갑니다.